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브라보 2021 세계경제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경제 키워드를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BRAVO, 이 브라보 키워드를 한국경제TV 외신캐스터들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강다은, 박찬희 그리고 홍성진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첫 번째 키워드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B가 올라와 있는데요. 바이든을 뜻하는 말입니다. 2021년도 증시 전망을 살펴본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미국 정권의 교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2021년 1월 20일이면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서 미국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바이든 당선인이 내세우고 있는 정책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크게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대내 정책으로는 미국 내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최우선시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 검진을 확대하고 WHO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외 정책으로는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정권 때 탈퇴했던 주요 국제기구 협약에 재가입할 예정이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환경과 반독점, 인권 등을 연계해서 외교적 협상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박찬희 캐스터가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책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인터넷에서 바이든을 검색하기만 해도 연관 검색어에 ESG ETF, 친환경 관련주가 뜰 정도로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그 친환경 정책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뜻하는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은 증세, 친환경, 인프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조세 정책 개편을 통해 중산층 복원을 목표로 하고요. 에너지 부분에서는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경기 부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205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탈탄소 공약을 제시하면서 친환경주들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해서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한 내수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도 확대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합니다. 2021년 1월 상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이든 공약의 실행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입법과 세금, 재정 지출 안건 등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의회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의 조세나 재정 지출 확대 등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이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철회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 점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비바이든 시대에서 짚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2021년을 가리켜서 경제 회복의 원년이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2021년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우선 2021년도 뉴욕 증시 전망은 밝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3,7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S&P 500 지수가 2021년에는 최대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바이든으로의 정권 교체가 정책 불확실성의 해소를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 또한 연준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유지되는 점과 추가 부양책이 합의된 것도 2021년도 증시 상승의 전망에 재료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은 증시에 큰 호재가 될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기업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 항공주들과 경기 민감주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양책 타결이 임박하면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하락한 경기 민감주들을 주목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미국 들어봤으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성진 캐스터, 중국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1분기에는 6.8%라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실적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는 3.2%, 3분기에는 4.9%의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V자형 반등에 성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처럼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 보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 역시 기대되는데요. 지난 11월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 덕분에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국이 4분기엔 6%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2021년 1분기 전망도 밝습니다. 연초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대규모 여행길이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관광업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중국 국내 관광업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분기 경제 성장률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근거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네, 중국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2021년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5%를 기록하면서 전월 4.3%를 상회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통신기기 자재류 43.6%, 화장품 32.3%, 자동차 11.8% 등 대부분이 증가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1월 산업 생산도 지난달 6.9%를 조금 넘어선 7%를 기록했는데요. 중국 정부의 경제 재가동 정책에 힘입어서 지난 7월 4.8%, 8월 5.6% 그리고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6.9%를 이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2021년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지표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2021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8%를 제시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국제 신용평가 업체들이 중국의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신용평가 업체죠. 피치는 2021년 전망치를 기존 7.7%에서 8%로 올렸습니다. 현재 중국의 소비 지출이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낙관론을 감안했을 때 2021년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 겁니다. 이는 앞서 일본 노무라 증권이 제시한 9%,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이 내놓은 7.8%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전문가들도 2021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8.2%라고 전망했는데요.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한 건데 이 예측대로라면 2021년 중국 성장률은 2011년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관련해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이슈 하나가 바로 위안화 절상 문제입니다. 2021년도 위안화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위안화는 현재 국제통화시장에서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데요. 이미 탄력받은 위안화의 강세로 인해 2021년에는 위안화 가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위안화 강세 원인을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달러 약세 흐름, 그리고 둘째로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중국의 실물 경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코로나 사태를 어떤 나라보다 잘 이겨냈고 실물 경제가 가장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수출도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현재 외국인들이 중국 채권과 주식에 관심을 보이면서 매수량을 늘렸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 정부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3% 정도인데 이는 약 0.9%인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중 갈등이라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본이 중국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면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네, 중국으로 모여들고 있는 이 글로벌 자산을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용인할지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현재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올리지도 낮추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위안화가 계속 강세로 나타날 경우에 중국이 수출 위협을 받으면서 경제 회복 추진력이 결국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지속적인 통화 강세는 투기성 자금 유입을 유도해서 자산 거품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중국 경제학자들은 현재 위안화 흐름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다른 우선순위 정책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장려하는 방법 등으로 위안화 강세를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브라보의 두 번째 키워드 R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흥국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신흥국 시장 2021년에도 상당한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강다은 캐스터, 신흥국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머징 마켓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2021년 이머징 마켓 중 태국, 러시아, 한국이 가장 선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신흥국들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인도가 9%,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듯이 중국이 8.1%, 필리핀이 7.5%로 전망됐습니다. 이 중에 인도, 중국, 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2021년 GDP 성장률 상위 5개국으로 꼽힙니다. 그 외에도 블룸버그 통신은 골드만삭스의 봉쇄 조치 강도 지수, 2019년 외화 보유고, GDP 대비 투자 비율 등 11개 경제 및 금융시장 항목을 기반으로 17개 이머징 마켓의 2021년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일단은 대부분 신흥 경제가 내년에 코로나19 손실을 만회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화폐 가치나 채권, 증시 모두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아웃퍼폼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부담은 없습니까? 리스크 부담도 많이 안고 있죠. 우선은 골드만삭스의 봉쇄 조치 강도 지수를 살펴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 봉쇄 지수가 모두 제로로 수렴되고 팬데믹이 통제된다면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경제 활동에 강력하게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해당 봉쇄 지수를 보면 말레이시아, 칠레, 필리핀은 침체될 여지가 가장 큰 국가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된 구조적인 취약성, 이머징 마켓의 최대 리스크로 꼽혔는데요. 특히 콜롬비아와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가 악화돼서 부정적 충격에 취약한 상태로 남았고요.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필리핀, 헝가리, 인도 등은 부채 우려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실제 실효 환율을 기반으로 볼 때 브라질, 터키, 헝가리, 말레이시아 통화가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통화 자체가 저평가된 것으로 진단되기도 했습니다. 신흥국 시장과 관련해서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떤 국가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나라도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3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신흥국들에 비해서 봉쇄 조치 강도 지수가 낮았고 GDP 대비 투자 및 경상수지가 양호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건데요. 와, 축하할 일이죠? 와. 그렇다면 1위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태국인데요. 외화 보유고와 자본 유입 잠재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2위를 기록한 러시아는 경상수지, 재정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데다 루블화 저평가도 매력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뒤를 이어서 3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가 1위부터 5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헝가리, 칠레, 남아프리카, 터키, 필리핀이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반면에 꼴찌를 기록한 중국은 2021년 GDP 성장률이 8.1%로 전망됐지만 이렇게 높은 기대감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혔고요. 16위를 기록한 브라질은 막대한 재정 적자, 부채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세계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함에 따라 외국인 구매자들이 내년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게 하는 욕구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 분석대로 실제로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 투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IIF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신흥시장 부채에 거의 370억 달러, 주식에 400억 달러를 투자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 이번 분기에 7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신흥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추세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네, 브라보의 두 번째 키워드 R 리커버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신흥국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A가 올라와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동맹과 관련한 키워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뭉쳐야 산다, 흩어져야 산다. 과연 어느 방점을 둬야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경기가 회복되다 보면 분명 국제 무역과 관련해서도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은데 홍성진 캐스터가 준비했죠. 중국이 최근에 CPTPP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중국이 CPTPP 가입 조건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우선 CPTPP에 들어가기 위해선 기존 11개 가입국이 만장일치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부터 중국의 가입에 대한 높은 경계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외무상은 CPTPP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그리고 국영 기업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서 중국을 포함한 어떠한 새로운 가입국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또한 현재 11개 가입국의 양해 없이는 새로운 가입국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태도 보였습니다. 더불어 중국에게는 아직 일본 외에도 호주라는 복병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호주산 소고기, 보리, 와인, 철광석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 산업에 큰 타격을 입은 호주이기에 과연 중국을 쉽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호주에 이어서 이렇게 미국의 견제까지 받게 된다면 중국의 가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중국이 굳이 CPTPP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일각에서는 애초에 중국이 CPTPP 가입을 원치 않는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CPTPP에는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그리고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지 등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협정들이 있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겉으로 개혁 개방을 외쳐도 이른바 민감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CPTPP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자주의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은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 보호무역주의 체제에서 다자주의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중심의 RCEP을 견제하고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고 또 아시아 태평양 우호국 결집을 위해 큰 확률로 CPTPP를 재가입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CPTPP를 먼저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이 먼저 가입한 후에 중국이 수용 불가능한 조항들을 협정 내용으로 상향 조정해 향후 중국 중심의 RCEP에 맞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이 CPTPP에 재가입하려면 11개국과 예비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회원국들의 이견은 따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 V 백신이 올라와 있습니다. 2021년 과연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을지 백신 개발 업체들의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까? 네, 승리의 V, 백신 개발에 있어서 단연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 선두권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둘은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 내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잇따라 받을 만큼 백신 개발에 있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둘은 모두 2회 접종이고요. 95%의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화이자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취약점으로 꼽히는데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또 다른 공통점은 두 백신 모두 메신저 리보획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토대로 유전 물질인 mRNA를 만들어 활용하는 건데요. 즉 유전 물질을 가공해 인체에 투입하면 바이러스성 단백질을 생성하고 인체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항체를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코딩하는 DNA의 운반체로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백신인데요. 유전자를 조작한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옥스퍼드 백신은 침팬지에서 발견되는 감기 바이러스를 약화해서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다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투여량에 따라 효능이 천차만별인 결과를 받아들인 만큼 현재 미국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임상 3상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그 외에도 러시아 가말레아 연구소의 스푸트니크 V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도 같은 백신이고요. 똑같이 일반 냉장고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러시아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개발에 나서고 있고요. 그 외에도 머크앤코, 이노비오, 노바백스, 캔시노바이오로직스, 사노피 등 글로벌 각국 제약사에서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기업들 가운데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3파전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양상인데요.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존슨앤존슨도 탑4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름을 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열심히 달리다가 4위권 넘게 밖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존슨앤존슨 제약자회사 얀센 코로나19 백신 1월쯤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미 몇몇 국가대 약 4만 5천 명에 이르는 참가자 등록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고요. 존슨앤존슨 얀센은 최종 임상 데이터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우 2월쯤에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백신은 다른 경쟁사 백신과 달리 1회 접종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우리 정부도 존슨앤존슨 얀센과는 1월을 목표로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중국 쪽 백신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중국은 계속해서 자기 국가의 백신이 최고다 해왔었는데요. 중국 내에서도 시노백의 백신이 단연 손에 꼽힙니다. 중국 시노백이 개발한 백신의 정식 명칭은 코로나100인데요. 죽은 바이러스 입자를 이용해서 인체의 면역 체계를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효과를 보는 불활성 백신이고요. 루오다이 난양공대 교수는 코로나100이 광견병 백신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백신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노백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섭씨 2도에서 8도 정도의 일반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이 점 때문에 시노백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특수 냉장 시설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는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 백신 4개가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중국인 100만여 명이 그중 하나인 시노팜 백신 주사를 맞았지만 아직 임상 3상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에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백신 개발이 안전하게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인 V의 백신, 과연 브라보 2021년 세계 경제를 이끌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5가 올라와 있습니다. 5위를 뜻하는 말인데요. 국제 유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일 텐데 수요 쪽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박찬희 캐스터. 네, 현재 백신 보급과 확장적인 재정 통화 정책에 힘입어서 전 세계 원유 수요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요 에너지 기관들의 전망 역시 2021년도 원유 수요의 방향성에 있어서 회복할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데요. 2020년 2분기 코로나19 사태 정점 당시 급격히 쌓였던 원유 재고는 2020년 하반기 들어서 해소되고 있고 백신 개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로 석유 수요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유가에도 반영이 됐는데요. 지난 11월과 12월 국제유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브렌트유는 50달러 선을 되찾았고 WTI 역시 50달러 회복을 바라보는 가운데 2021년도에는 전 세계 원유 재고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을 꼽는다면 코로나19 확산이 있겠는데요. 백신 개발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원유 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2021년도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공급 쪽은 어떻습니까? 네, 공급 전망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균형 잡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도 오펙 플러스는 공급량 조절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간 감산에 따른 오펙 플러스 회원들 사이에서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도에는 리비아와 이란의 원유 생산도 재개되면서 생산량 통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동 산유국들은 2015년 이후 누적된 재정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 유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황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펙 플러스의 산유량 조절에 대한 협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합의된 부분적 감산 연장안은 역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생산량 통제의 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2021년도 유가가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에 힘입어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유가는 WTI 기준으로 40에서 55달러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봤고 연평균으로는 49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5가지 키워드로 2021년 세계 경제를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중국, 신흥국 모두 긍정적인 분위기가 기대되는데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2021년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